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선 경선 막바지 총력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그리고 우상호 예비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국민의힘 예비후보 4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TV 토론 3번이나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3차례 1대1 스탠딩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재원 의원님, 예전에 미스트롯 방식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방식이 미국 대통령 TV 토론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고요. 지금 현재 그 언택트 시대에 제대로 이 유권자들을 만나서 직접 다가설 수 없는데 이것을 이제 1대1 토론 방식으로 해서 좀 진면목을 보여주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물론 4명 동시 토론도 한번 했었죠.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3차 맞수 토론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앞서 2번의 맞수 토론에서 2승씩 챙긴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마지막 3차 맞수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홈페이지 조회수가 적다는 그런 면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열광적인 어떤 서울 시민 내지 국민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형식은 괜찮았으나 소위 말하는 입소문이 나지 않았다. 2차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을 지켜본 그런 유권자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의 이 경선 과정이 참으로 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제 생각과는 달리 준결승, 결승으로 가면 점점 올라야 되는데 거꾸로의 관심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 가지 뉴스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양은 늘 수가 있는데 직접 그거를 보는 수는 점점 줄어요. 저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1차, 2차 토론이 됐는데 그때 대체로 한 조회수가 한 3만여 가까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3차 토론에 오세훈 예비후보와 나경원 예비후보가 붙었던 그 조회수가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TV 토론의 시간 배치에 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 배치요? 네. 그러니까 일반 그 공중파의 오후 2시 때에 토론이 배치된 경우를 봤는데 그 시간에 한참 생업에 막 종사하고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그걸 누가 들어가서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TV 토론 시간대 배치에 좀 실패한 거 아닌가. 네. 지금 1, 2차 모두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이제 승리를 했고요. 1대1 토론에서. 그리고 지난 23일 있었던 3차 토론이 이제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는데 나경원 후보가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약간 이런 패턴들을 본다면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생각만큼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내에서 오세훈, 나경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대부분 워낙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공약이라든가 또는 본인들이 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는지,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을 지켜보는 조회수는 좀 줄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이 당내 경선이면서 그렇게 강하게 막 붙고 있는 경선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상대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당내 경선 중에 이 정도 안 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렇죠. 이 정도 점잖게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오세훈, 나경원 후보의 그 토론회를 보니까 그 인신 공격에 가까운 이야기를 선을 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는 서울시장을 그만둔 판단의 착오 이런 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출마를 하면서 좀 우리가 절차가 좀 매끄럽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제가 본 핵심은 뭐냐면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잘하고 있구나 이 판 깨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정치인 한 후보의 본질적인 어떤 인격을 건드리는 문제까지 가는 것은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토론이 끝나면 바로 그날 시민 판정단이라고 합니까 이름을. 그래서 거기서 하잖아요. 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각 지역위원회에서 추천을 이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후보, 이미 지지가 결정돼 있는 후보. 네. 그래서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 이 두 예비 후보의 승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생각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마하려고 했던 중랑구의 정당의 당원들, 그중에 이제 좀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하고 몇 분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할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토론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네. 있겠어요, 진짜. 네. 아니 저도 예전에 이제 정치부도 출입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됐어요. 토론 잘하는 사람 혹은 말 잘하는 사람이 과연 정치도 잘할까? 공부를 잘한다고 꼭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제 직접 두 분 다 이제 정치도 하시고 또 토론도 많이 하시니까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도 잘한다.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도 잘한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보냐면 김재원 의원님을 보면 김재원 이 앞에 계시다. 저는 이제 반대 생각인데 네. 사실 이제 정치는 말을 잘하면 물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의 이념을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단기간 내에 또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컴팩트한 방법으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한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연하자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말을 못했던 사람 네. 그런 분들도 연설을 배워서 연설로서 성공한 분도 있고 네. 또는 말만 잘해서 실패한 분이 많은데 네.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아마 민주당이나 민주당 계열의 등장 정치인 중에는 가장 말씀 잘하시는 분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하시죠? 말씀만 잘한다. 이렇게 들으시겠어요. 전혀 네, 이러시다 또 싸우셨어요. 얼마나 또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예리하시는지. 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체적으로 후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나경원 예비 후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10년 만에 서룡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다짐 끝에 나왔을 텐데 일각에서는 조은희 후보의 표현이었습니까? 이 독하긴 한데 섬세하지 않다. 한마디로 가로 열고 행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에 하나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되고 또 제3지대 안철수 후보에서 정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네. 또 민주당 후보의 본선에서 이걸 지적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은희 후보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의 공약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 예산보다 15조에서 17조 더 들 것 같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 줄 아느냐? 예산을 따져봤냐라고 물으니까 나경원 후보 인정을 하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따져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공약 전체 예산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전체 예산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지금 섬세하지 않다는 거죠. 독하게 섬세하게. 독할지는 몰라도 섬세한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하게 한 10년 만에 나왔는데 이게 당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안철수 3지대 후보와의 경선 또 민주당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아마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희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 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많은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한 것인데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한 것을 그 후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줄이겠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박원순 시장의 예산을 가져다 놓고 단순 비교해가면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현 의원님은 나경원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속내를 드러내시죠. 우리 당원들이 될 사람을 밀어주자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예산 구조를 가져다 놓고 이야기할 때 기존에 이제 서초구청장 입장에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하고 시장이 되고 나서 시 재정 전체를 완전히 정리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겠다고 할 때는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조은희 예비 후보의 이 질문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해서 나경원 후보로부터 전체 예산은 따져보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받아낸 것은 아마 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아주 곤란에 처하기 위한 네. 계산된 질문이었을 겁니다. 토론 이게. 전략이었겠죠. 네. 하나는 지금은 이제 어떤 행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신 거고 어쨌든 구청장 출신과 또 뭐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의 어떤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다를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혹은 전 의원의 리더십. 저는 나경원 전 의원과는 의원회관이 바로 옆방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그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 귀족 출신이다, 뭐 엄친 딸, 네네. 그런 뭐 엄마 별명이 친구 있었죠. 딸, 그러니까 누구든 부러워하는 그런 모범생.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래서 좀 가까이 하기 좀 먼 사람 아니냐,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 식의 그 이미지로 공격한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 할 때 수많은 의원들이 그 원내대표 방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가장 좋아했고, 의원들하고 가장 많이 대화를 하면서 그 의원들의 입장을 제일 많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뼈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그 관계된 그 국회에서의 의사 진행 방해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국회법 위반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서 물론 그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거의 전원이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원내대표가 저렇게 헌신하는데 우리가 좀 뭐든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근래에 그 원내대표들 비해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스킨십도 좋고 소통도 잘하는.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원내대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리더십 때문에 오늘의 나경원이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 보여줬던 아주 강한 보수적 리더십 때문에 지금 경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에게는 기회이기도 했고 또 위기이기도 한 동시에 요소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나경원 대표가 그런저런 어려운 과정을 사실은 상대 당이지만 많이 겪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또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던 것이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데 기왕이면 기회로 잘 활용이 돼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저는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 후보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길어져서요, 지금. 기본적으로 두 분 다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리셨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1위를 그 예비 후보 가운데 달리고 있고요. 결국 이제 본선에 진출했을 때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나경원, 오세훈 이 두 분의 후보 중에서 한 사람으로 결정되면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그 외에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결집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 과정은 당연히 승리할 것이고 그 또 동력을 받아서 여당 후보에 대해서 압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후보자 자체의 자질이나 또 품성이나 또 호감도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저는 본선까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본선 가서도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누가 올라와도 본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죠.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현재로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출발을 한 것이 패턴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를 거쳐서 올라오겠지만 거기서는 관건이 뭐냐면 안철수 후보와의 이 여론조사 설계 문항의 싸움이 저는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 안철수 후보는 앞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그거를 안 넣으려고 할 거고 네. 또 이 국민의힘 후보는 반드시 그걸 소속을 밝히라고 할 거고 그 지리한 싸움이 될 건데 거기서 저는 1단계 승부가 갈라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시더라도 민주당 후보에게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로 바로 넘어가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출마 선언부터 뭔가 삐끗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오세훈 예비 후보의 어떤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김재현 의원님? 사실 오세훈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도 서울시장직을 물러나고 난 다음에 박원순 치하에 11년을 만들었다는 데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서울시장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좀 있다. 그러니 안철수가 우리 당에 들어오면 안철수를 만드는데 내가 도와주겠는데 안철수조차 우리 당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나라도 나가서 안철수와 경쟁해서 우리 당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마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조건부 출마라는 어떤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런 면에서도 보면 오세훈 후보가 너무 좀 순진하다, 너무 착하다. 품성이 너무 좋다, 너무 착하다.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해서 이 보통의 경우 뻔뻔스러운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저쪽에 봤어요. 네. 상당히 좀 말 바꾸고 뻔뻔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면 또 그 유권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도 저 사람이 괜찮다 이런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기도 했거든요. 네.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안철수 후보는요 서울시장 안 나오겠다고 거의 맹세하다시피 했어요.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역전까지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거의 맹세가 아니라 맹세지 그냥 거의 빼고. 예. 맹세. 근데 오세훈 시장은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이 출마하는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생각으로 출마하려고 한 건데 오세훈은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라고 하고 단점은 싶죠.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입니까? 그게 또 단점이죠. 왜냐하면 당의 명운이 걸린 보궐선거에서 나와서 자신의 진실성만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어요. 네, 장단점이 그런 경우도 많죠.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고 그렇습니다. 나쁜 점이 좋은 점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비 후보 오세훈 예비 후보의 장단점 말씀해 주시면요. 장점은 지금 이제 김재원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늘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런 기회나 위기가 꼭 있더라고요. 오세훈 예비 후보에게는 그것이 서울시장 재직 시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던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그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 또 시대 정신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합의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읽지 못한 정치인의 감각이 이제 문제인데 자기가 서울시장직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서울 시민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을 못 받은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의 장점은 김재원 의원님이나 저를 능가하는 그 훈남 같은 외모가 장점이고 아니 그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외모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 장점이고 그 잘생긴 외모에 갖추어진 또 그런 잘생긴 마음들이 또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쉽게 서울시장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걸게 만든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간 그리고 지금이 책임으로 돌아온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단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나라당 저 잠깐 출입했을 때 오세훈 당시 의원 만났습니다. 젊은 이미지, 굉장히 좀 참신한 이미지, 이건 역력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가깝게는 지난 총선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뭔가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닌가 이런 또 가혹한 평가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때 당시 선거 과정은 사실 오세훈 후보가 스스로 소위 험지라고 하는 곳에 뛰어들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간 자리거든요. 뭐 그런 선거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내적인 성숙을 이뤘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플러스로. 합니다. 네. 국회의원은 특히 이 수도권의 정치인들은 각 당에 따라서 이 스윙 보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때 그 소속 정당이 하향 곡선을 그릴 때 우리 김재원 의원님처럼 징발돼서 오면 이제 큰 피해를 이제 보는 것인데. 뭐 저는 피해봤다고 생각 안 해요. 제 팔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네. 아마 오세훈 그 예비 후보께서도 아마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총선에 실패한 것이 서울시장을 가기 위해서 약간의 좀 힘든 언덕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정치 인생 자체의 실패나 끝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가혹한 측면이 있고 네, 또 전부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선거는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정말 다시 16전에서 나왔는데 나경원 예비 후보가 좀 앞서가는 건 사실이고 또 여성 또 가산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짧게 물론 답해 있죠. 주시면요. 네.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의 어떤 방향이 또 응답하는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아직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네. 그 동안의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도 많을 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조은희 예비 후보에 대해서도 질문 좀 드릴게요. 오신환 예비 후보 배우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있고요. 또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당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아마 당시 이 충돌 과정에서 가장 인지도를 높이 쌓은 분 중에 한 명이 오신환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점, 뭐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째 개인적으로 보면 저하고 이제 TV 토론을 이렇게 파트너로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이분이 품성이 이렇구나, 이분이 철학이 이렇구나라는 걸 대체로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배우 생활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정말 잘 해냈던 만큼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뭐 희로애락, 고통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연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거든요. 네. 아마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특히 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저는 좋은 통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아마 여러 가지를 또 중재할 수 있는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저는 그런 점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태섭 의원한테 어떠냐고 슬쩍 물어봤더니 당시 금태섭 의원이 오신환 의원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장점, 경쟁력을 꼽아주신다면? 저는 당시에 이제 공수처법 부분 또 사법개혁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우리 당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방향이 참신하고 훌륭한 내용이 많았죠. 근데 현실성은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과 그 협상을 해 가는데 우리가 힘을 다 합쳐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감은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좀 그러면 아쉬웠어요. 네.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예비 후보가 되면서 왜냐면 8명 가운데 4명이 이제 예비 후보로 뽑혔고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득이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예비 경선을 거쳐서 사인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다음을 또 기약해 볼 수 있는 네. 뭐 여러 가지
디딤돌 징검다리 하나를 성공적으로 놓았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이런 이벤트에 불려 나와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라고 네. 하는 건 큰 행운이죠. 진짜 행운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은희 예비 후보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의원님? 예, 뭐 저는 잘 압니다. 잘 또 아시는군요. 저분이 또 청송 출신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25개, 서울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그 상징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당시 오세훈 당시 시장과 같이 일을 했죠. 장점 그리고 단점을 하나씩 꼽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정치인으로서 그 성공한 분이라고 봐요. 단지 이제 우리가 서울 시민 전체가 봤을 때 서초구청장은 굉장히 좀 좋은 동네잖아요. 쉽게 네. 말해서. 그래서 서울 시민 전체가 봤을 때 우리를 대표한다고 과연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할 때는 조금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예, 괴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뭐, 네. 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어려움을 뚫고 당선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캐리어가 되고 장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서초구청장 출신이니까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 했을 때는 서울시의 많은 타 지역, 타 구에서의 시민들이 과연 동참해 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좋은 그 캐리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총선에서 낙선한 오세훈 시장이 낙선했지만 그래도 뭐 의미 있는 정치적인 캐리어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은희 예비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우리 김재원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는 제가 나경원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세훈 예비 후보를 또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저는 양쪽 다 네.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아까 그렇게만 하면 또 이게 오해받으실까 해서. 맞아요. 네, 네. 두 분 다 좋아하시더라. 네. 좋습니다. 저는 조은희 예비 후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제 공약 중에 교통방송을 등골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초대해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걸 보고 네, 네. 그리고 상당히 그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추격해야 하는 후보가 주목도를 끌었다라고 네, 네. 하는 건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네. 그리고 출연해가지고 그 진행자 앞에서 딱 공격을 하는 거 보고 야 대단한 이 멘탈이 있구나 강단 있으시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각자 나름대로 다 성과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께서 거두고 있지만 그중에 조은희 예비 후보의 어떤 인지도 상승이나 약진 이런 것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김재원 의원님. 조은희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과 당시에 같이 이제 서울시에서 일을 했고 또 이번에 토론회도 보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은희 후보가 중간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고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가능성은 그뿐만 어떻게 아니고 보십니까? 네. 오신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는 같은 종씨라서 네. 또 서로 많이 도와주는 사이예요. 네. 세 명이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에 맞춰서 조은희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거는 오세훈 후보 측의 언론 장난질이다 뭐 이렇게까지 한 걸 보고 네. 뭐 적어도 오세훈 오신환은 몰라도 조은희는 관여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가 지금은 조금 이제 뒤지는 상태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결과이고 거기다 여성 가산점이 이제 나경원 예비 후보 케이스는 불리한 거 아니냐 어떻게 뒤집일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도 그걸 봤어요. 이게 아마 나경원 후보를 상수로 놓고 나머지 변수들이 어떻게 이합 집산 아니면 단일화 뭐 이렇게 하는 변수가 하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재미있게 지켜볼 만한 변수이긴 해요. 네. 그리고 조은희 후보가 초기부터 나경원 후보 보고 가산점 10% 받지 말자고 자꾸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약간의 제안도 전략. 있었습니까? 계속 했어요. 네, 계속 했어요. 초반에. 예. 네, 가산점 없애자고. 멋진 제안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네. 이게 가산점 10%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또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디딤돌을
놓아주자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취지이고 그것이 양성평등의 기초인데 오히려 그 제도의 원래 취지를 망각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그것이 하여튼 오세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서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을 듣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국민의힘 후보자 4명이 경선을 끝내더라도 안철수 후보와 다시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4명의 후보들에게 크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가 기다린다. 힘내라. 훌륭한 줄평이었어요. 네.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이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그 설계문항 하나를 가진 정말 아주 피말리는 그 합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4명에 대한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예비 후보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오신환 4명의 예비 후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총 정보량을 살펴보면 나경원 13,500, 오세훈 12,300, 조은희 4,500, 오신환 3,5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점유율로 환산해보면 나경원 40%, 오세훈 36%, 조은희 14%, 오신환 10%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예비 후보별 채널 점유율입니다. 네 후보가 총 정보량 가운데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총 정보량이 많은 후보일수록 공식적인 뉴스 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다고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 후보별 한 주 전과 비교해서 급상승한 연관어입니다. 4명의 예비 후보 모두의 연관어 1위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이건 서울시장 보궐선거라서 당연한 결과겠죠. 나경원 예비 후보의 연관어 2위는 용산구입니다. 1, 2차에 걸친 국민의힘 예비 후보 맞수 토론이 열린 백범 기념관이 용산구에 있어서 급상승 연관어로 검색됐습니다. 오세훈 예비 후보의 연관어 중 눈에 띄는 것은 소득입니다. 오 후보가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입니다. 조은희 예비 후보의 연관어 2위는 김어준입니다. 조 후보가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한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 후보와 설전을 벌이면서 해당 키워드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신환 후보의 연관어 중 무상급식이 눈에 띄는데요. 오신환 예비 후보가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7일 일요일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뒤인 지난 17일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리고 나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에 복귀했고요. 지금 신 수석은 청와대에 사실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안을 두고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박 장관이 법무부안대로 기습 인사 발표를 하면서 신 수석이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봉합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 복귀해서 대통령에게 내 거취를 일임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첫날 티타임부터 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들, 의혹들, 의문들을 이제 제기를 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제 많이 보도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한 것을 보면, 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안에
이견은 없다. 다시 말해서 민정 신현수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등 사이에 이견은 없다. 그다음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패싱은 없었다. 네. 뭐 이런 주장들을 이제 다 해명을 한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의 발표로 가름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함으로써 점점 의혹이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 문제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 안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밖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적당한 시기가 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께 말씀드릴 거 드리고 사과드릴 거 사과드리고 하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재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미 사표 낸 게 설 연휴 전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 남짓이죠.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검사장급 인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군규 그 장관 구속영장 청구돼서 까막소 갈 뻔했다가 그 영장이 기각된 사건. 변호사께서 까막소가 뭡니까? 국민들이 잘 알아듣는. 네. 그런데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수석 비서관은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의 어떤 그 지시를 이행하고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 비서실에는 장관급 실장과 수석 비서관, 그다음에 비서관 행정관을 둔다예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임명하고 그 직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수석 비서관이 검찰 인사에 자기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표를 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대통령이 그래도 내가 생각하건대 이것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수석비서관이 뭐 중간에 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든가 심지어는 뭐 자기를 패싱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 있고 대통령이든 청와대에서든 해명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신현수 수석이 검찰 인사에서 뭐 자기 의견을 내지 못했다 또는 자기 의견을 내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아예 결재하기 전에 법무장관이 발표했다.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네. 뭐 결재의 선언은 나중 일이에요. 전자결제는 뭐 사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와대 근무해 보신 분들은 저 정도는 이해를 하세요. 의원님 보시기엔 핵심은 뭔가요? 이제 내용상에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최초에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노컷뉴스가 이제 단독 보도를 했죠. 신현수 수석이 사실분명했다더라. 알고 봤더니 박범계 장관과 인사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굉장히 컸고 처음엔 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광철 비서관하고만 소통을 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직보했다. 그래서 수석이 패싱당해서 기분 나빠서 사표를 썼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것만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다 지역적인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냥 나중에 나타난 결과만이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것이 단순히 뭐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됐느냐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결론은 저는 아직도 신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민정수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은 잘못될 방향으로 갈 것이 자명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대통령도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민정수석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뭐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죠. 이 사태는 앞으로
훨씬 더 큰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전체가 나중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현수 수석이 휴가를 갔을 때 주말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나는 더 이상 이 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과는 다시는 안 볼 것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문자가 나오면서 절대 청와대로 못 돌아갈 것이다라는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청와대 안에서의 판단은 제가 알기로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보도상. 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청와대 안의 참모들은 이런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신 수석이 오면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추가로 만류하게 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없이 그냥 신 수석이 사의를 굽히지 않으면 바로 사표를 수리하도록 할 거냐, 이런 선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대통령께 어떻게든 얼굴은 뵈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왔는데 참 제 일로 이렇게 불차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거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참모를 되게 잘 안 바꾸시는 대통령의 품성과 인사 스타일상 아니 신수석 섭섭한 게 있어도 좀 나 좀 한번 같이 끝까지 도와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날까지 동력을 잃었다라고 한 신수석이 왜 복귀하겠다, 뭐 이렇게 대통령 이름하겠다라고 했냐면 잃었던 동력이 생긴 거거든. 그 사이에. 그 생긴 거죠. 네. 그 동력이 뭐냐? 저는 대통령께서 간곡하게 추가 만류하시는 것이 추가 동력의 하나고, 또 하나 동력은 뭐냐면 이제 중간 간부 인선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자신의 체면을 충분하게 좀 확보한 그런 어떤 실리가 그런 동력을 확보하게 한 또 이거 있다라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 서서 좀 이걸 조율해보겠다, 검찰의 의견을 또 좀 반영해보겠다, 이런 의무감처럼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대해서 여러분 나도 하느라고 했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본인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그냥 인사가 발표되고 나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검찰에 어필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파동이 저는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전혀 좀 다르게 알고 있어요. 뭐냐면 신수석이 신현수 수석이 무슨 검찰 입장을 대변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런 생각으로는 민정수석을 맡지 않죠.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자 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맡았고 실제로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이 검찰개혁을 빙자한 그 검찰에 대한 보복적인 어떤 폭력적인 여러 가지 조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서 검찰을 내가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접근이 다르시군요. 그리고 휴가 기간이 끝났으면 복귀해야 돼요. 사표가 수리가 안 되면 사실 그 입장에서 또 사표를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대통령을 곧바로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네. 또는 그랬는데 만약에 그래서 대통령이 설득했고 그러면 제 사표는 대통령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일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 오전 중에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오후에 수석보좌관이 직전에 네. 발표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그 화면을 보면 딱 앉아서 그냥 있어요. 있고 한마디도 없는데 네. 마스크 보셨어요? 마스크가 한번 보세요. 마스크가 불렁 이래요. 그 마스크가 숨을 이리 쉬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뭐냐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진정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 그래서 보시기에는 한마디로 형용사 하나로 정리하면 어떤 심정일까요? 그때 그 심정 잠깐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 사표를 냈는데 수리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떠났다라는 모습이었어요. 그 자체가. 야, 정말 그 마스크 숨 쉬는 것까지 저 포착하시고 정말 우리 김재원 의원님의 저 예리함을 어쩔 거야 진짜. 아니 저도 그 자리에 앉아봐서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회의 성격이 다르고 하더라도 그날 대통령께서 네. 저는 한 말씀 드려라 해서 그렇게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또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근데 그 상황이 그래 안 되고 느낌은 아니 내가 언제 그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지? 누가 발표한 거야?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예, 맞아요. 지금 뭐 그래서, 지적이 네. 맞는데 우선 상처가 났으면 봉합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봉합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소득을 하지 않고 봉합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골마 터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김재원 의원님을 비롯한 분석이고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일단락이 되었다고 7번씩 강조를 한 거 보면 일단락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언론이 계속 하게끔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일단락이라는 그 앞에 또 더 강조해서 확실히 일단락되었다. 그럼 김재원 의원님 같은 저 지혜가 많으신 분은 확실하게 일단락되지 않았다는 거구나 이렇게 네. 또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그 청와대 대변인 빨리 바꿔야 돼요. 구관이 명관이.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돼 있다고 은근슬쩍 지금 청와대를 욕하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들리네요. 뭐 그건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 문제를 의원님 제가 잠깐 정리할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우선 신현수 수석이 3가지를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첫째는 이견이 있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항명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형식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가. 아까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정말 중요한 참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첫째 의사 표현의 형식에서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4일간의 과정입니다. 거기에 본인이 숙고하겠다 했으면 정말 숙고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지인이나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게 하고 갈등이 계속 4일 동안 정리되기는커녕 크게 했다는 것. 그 문제가 잘못이라고 보고 세 번째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거든요.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어떤 국민께 죄송하다는 진짜 복귀하기로 마음먹고 했으면 그런 표현을 본인이 먼저 어떤 형태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3가지 측면에서 신현수 수석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신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갈 때 그 대통령과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또 그런 이야기 개인적으로도 들었어요. 저 민정수석을 맡을 때 저 앞으로 저는 업무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을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분 실제 또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을 한 1년 하다가 중간에 사표 내고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국정원 내부의 그 자료를 그 검찰에 제출해서 전직 그 국정원장들이 전부 특수활동비 사용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다가는 자기도 또 교도소 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을 정도로 그분은 굉장히 투철한 분인데 이번에 보면 전혀 자기가 어떤 대통령과 약속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그러기가 불가능하구나. 더 나아가서 이거는 지금 대혼란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뭐 동력이 상실되었다 또는 뭐 저 사람하고 이제 안 보겠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문제는 그 상태는 앞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은 그래도 신현수 수석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런데 이 잠시 차질이 있었으니 이제는 민정수석 이야기를 좀 들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자라고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이 좀 계속 일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대통령은 굉장한 권력자잖아요. 아마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표를 수리할 거다 조만간에.
아니 그런데 지금 수리하면 대통령이 시쳇말로 대통령이 우습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뤄놓은 것뿐이에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위원장님, 김재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겨울 한파가 꽤 여러 차례 있었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유난히 길었던 겨울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봄은 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도 국민들의 삶에도 따뜻한 춘풍이 불어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